네, 이 공간이 참 좋아가지고 아주 가족 모임 같습니다. 예, 10시 20분에 서울중앙지검에 간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트위터에다가 막 올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개딸들이 좀 모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도 정치하는 자니까 지지자들이 모이니까 흥분해갖고 마이크 들고 한 14분간을 떠들었대요. 근데 이제 그 즉석연설은 불가능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원고지 써온 대로 한 14분을 읽었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속보로 언론이 전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 탄압에 맞서서 자기가 평생 시지푸스가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공부 좀 한 것 같아. 그 원고 쓸 때 다 찾아보고 썼겠지. 시지푸스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 제목을 본 순간 야, 이게 뭐냐 싶더라고요. 시지푸스라는 사람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건데 벌을 받아가지고 큰 바위돌을 산꼭대기까지 이제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 가서 이제 정상에 올려놓으면 이제 그 벌이 끝나는데 다 올라갈 무렵에 다시 이게 굴러 떨어지는 거야. 그럼 저 밑에까지 가서 다시 또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죽지도 않고 평생, 이 사람은 안 죽어요, 시지푸스는. 그래서 그냥 영원히 그 고통을 겪게 만드는 벌을 내렸어요, 제우스가. 이제 그런 그 신화예요. 거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시지푸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가 어디서 그걸 주워 들었는지 자기가 평생 시지푸스가 되겠다. 이렇게 검찰 탄압에 맞서서 싸우겠다. 뭐 이걸 피력한 건데 그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멋있다 그러고 넘어갈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사실 웃음이 났어요. 시지푸스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다시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지푸스는 아주 간교하고 교활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가 거짓말을 워낙 잘해가지고 그래서 신까지 속여요. 신까지 속여서 이 신이 이제 노했어요. 노해가지고서 이걸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저기 이제 죽음의 땅으로 끌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죽어요. 죽는데 그 끌려가기 전에 그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죽더라도 절대 장례에 치르지 마라. 관 짜지 마라. 이렇게 하고 죽어요. 그래 이제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옥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이 지옥의 신한테 이 시시푸스가 막 읍소를 하는 거야. 제가 죽은 것은 억울하지 않지만 제 아내가 저를 아직 안 죽은 줄 알고 장례도 안 지내고 관도 안 짜주니까 잠시만 풀어주시면 제가 가서 아내한테 내가 죽었으니까 장례 치르라고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그게 또 신이 깜빡 속아 넘어가. 그래갖고 풀어줘. 너 얼른 가서 그럼 얘기하고 가라. 그 길로 주랭랑 나서 다시 안 돌아와요. 이렇게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거짓말쟁이가 시지푸스입니다. 그래서 또 나쁜 짓을 하니까 진짜 신이 노해가지고서 다시 잡아와요. 그래가지고 그 벌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영원히 죽지 마라. 대신에 영원히 이 돌을 저 정상까지 밀고 올라가라. 그리고서는 신이 그 돌한테 명하기를 정상쯤 왔다 싶으면은 다시 굴러 떨어져라. 이래서 지금도 그 돌멩이를 어딘가에 밀고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시지푸스는 그런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한테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어릴 때부터 보고
크는 서양인들한테는 시지푸스는 간교하고 교활한 거짓말쟁이의 대명사고, 그래서 벌을 받아 싼 이런 자, 절대 시지푸스처럼 되면 안 돼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신화예요. 이걸 이자가 이런 맥락을 모르니까 그냥 그럴듯해 보이니까 나 평생 시지푸스 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 세 번 틀려서 맞는 경우 있잖아. 예, 지 자신을 정확하게 잘 지적한 거지. 예, 그래서 지금 저 시지푸스가 돼서 지금 검찰에 수사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북 주사파들하고 마지막 이념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인데, 이 우리가 상대하는 종북 주사파들은 다 시지푸스 같은 자들이에요.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는 자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나 저 같으면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면 무슨 손에 땀이 나. 예? 아주 사소한 거짓말도. 예? 여러분들 저 여기 나올 때 혹시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밥 먹고 온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나오셨는지 모르겠네. 예? 그러면 손에 땀 나잖아. 예.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래서 거짓말 한 번 하고 나면 진짜 아이고 내가 내 진짜 거짓말은 못하겠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심성이거든. 그런데 종북 주사파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목표가 따로 있어요. 예, 공산주의 사회 실현, 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겠다. 북한처럼 만들겠다. 이런 목표가 딱 입력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자들의 이런 태도를 레닌이 뭐라 그랬냐? 예? 목표는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랬어요. 자신들이 설정한 세계혁명이라는 숭고한 목표가 워낙 정의롭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거짓말, 사소한 도둑질, 사소한 살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살인이 사소한 게 있으며 도둑질이 사소한 게 있습니까? 다 하나하나가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들이에요. 이거를 이 자들은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 종북 주사파들은 거짓말이 생내적으로 몸에 붙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도 거짓말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정과 사범이라는 게 전부 잡범이지. 예?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뭐 공무집행을 방해를 해, 뭐 변호사인데 검사를 사칭을 해, 막 이런 잡범들이잖아요. 이 전부 거짓말이거든. 이런 걸 저지른 잔데, 그걸 4번이나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잔데도 이걸 부끄러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이걸 어떻게 정당화시키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정당화시키면서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는 종북 주사파 문재인이나 이재명이가 그런 자들입니다. 문재인이 거짓말은 뭐 이재명이보다 수단이 훨씬 높아요. 이자는 웃으면서 거짓말을 해. 착한 듯하게 표정 지으면서 거짓말 한다니까. 그 옆에 김정숙이 보세요. 예? 버킷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온갖 자기 하고 싶은 여행하고 다니는데 국민 세금으로 비행기까지 세내고도 뻔뻔하게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우리가 상대하는 종북 주사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북 주사파를 상대할 때 정상적인 사람, 상식적인 사람인데 나하고 생각은 좀 다른 사람, 이렇게 대하면은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다들 착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자유우파는 생각이 좀 달라도 그냥 생각이 좀 다른 거지, 저 사람도 근본은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잖아요. 안 그렇다니까. 종이 다른 종, 인간 종이 달라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적인 반대는 얼마든지 좋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정당도 달리하지 않냐. 얼마든지 좋다. 그런 사람들은 토론하고, 또 나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내 틀린 주장을 지적하면 내가 고치겠고, 또 상대방 주장 중에 맞는 게 있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얼마든지 밀고 당기고 타협도 가능하고 협상도 가능하다. 그런데
아예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없애겠다, 파괴하겠다고 대드는 자들이 있다. 그 자들하고는 대화할 수가 없다. 그 자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체제 세력, 공산당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김정은이와 그 일당들이 불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했어요. 일시적으로 점령한 거야. 그걸 7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들이 대한민국을 없애기 위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을 보세요. 전면전을 일으켰어. 전면전, 6.25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400여만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우리 국민 400여만 명이 죽거나 다쳤어. 그리고 그 전쟁통에 헤어져 가지고 북한에 끌려가 가지고 아직도 가족의 생사를 모르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어.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한 번도 이 자들이 내 전쟁 일으켜서 미안하다 사과한 적 없어요. 오히려 완전 적반하장이죠. 이 자들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7월 27일이 정전 서명한 날이거든. 이날을 저 김정은이 집단은 전승절, 전쟁에서 이긴 국경일로 기리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암살하면 될 것 같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암살하려고 74년에 8.15 때 문생왕이 보냈죠. 박정희 대통령을 겨냥했는데 총알이 빗나가는 바람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어. 또 그 전에, 그 6년 전에 68년에는 김신조하고 31명의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지금 청와대 저 뒷산까지 왔어요. 그리고 81년 그때는 대통령이 전두환인데 전두환 폭탄 설치해서 시한폭탄 설치해서 죽이려고 아웅산에다가 폭탄을 그 북한 공작원이 가서 매설을 했어요. 근데 그 미얀마죠. 지금 옛날에 버마 그 랭군이 이 교통이 혼잡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시간에 딱 맞춰서 그 미얀마의 영웅이 아웅산이라는 장군인데 독립 원조죠. 독립 국부 같은 사람인데 아웅산 묘지를 참배하려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갔는데 교통이 많이 막혀가지고 늦었어. 그런데 저 북한 공작원들은 그 도착 시간에 딱 맞춰서 시한폭탄을 터지게끔 조작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과 함께 했던 수행원들 있잖아. 뭐 부총리, 뭐 경제수석, 뭐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다 먼저 도착해서 보통 대통령 도착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도착하거든요. 해서 다 도열해 놓고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막상 교통 혼잡 때문에 늦게 도착하는 사이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17명이 죽었어요. 부총리, 장관, 수석 이런 사람들이 17명이 죽었어요. 합참의장 막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70년의 이 독재 권력이 전면전도 일으켜보고 대통령 암살도 여러 차례 시도했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 안에 자기네를 추종하는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1차 목표가 두 가지예요. 이들이 혼란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두 가지를 쟁취해라. 1차 목표가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주한미군 철수시켜. 둘째가 국가보안법 폐지. 이 국가보안법은 간첩 때려잡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법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그러니까 지그들 입장에서는 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뭐 될 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먼저 폐지해. 그리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 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두 개의 무기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고 나면 쳐내려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종북 주사파들이 지금
70년 전에 김일성이가 주장했던 그 주장,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이거를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요. 이 종북주사파들이 집회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으니까 집회를 아예 못하게는 못해요. 그럼 이것들이 광화문에 모여갖고 주장하는 게 뭡니까? 국법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예요. 광화문에서 떠들어서 잘 안 되니까 꼭 광화문에서도 미 대사관 앞에 가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아예 평택에 미군 기지를 포위하겠다고 지난번에 했잖아요. 7월 27일 날. 북한에서는 자기네 전쟁이 이겼다고 기념하는 그날 남한의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종북주사파들은 바로 그 7월 27일 날 평택에 가서 캠프 험프리스라고 주한미군 사령부와 유엔 사령부가 있는 그 부대를 인간띠로 둘러싸고 철수할 때까지 자기들이 농성하겠다, 그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북주사파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우리 자유파처럼 그렇게 좀 순수하지도 않고 단순하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목숨 걸고 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조직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어떻게 북한을 추종하냐? 대한민국하고 북한을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한 70배 이상 잘 사는데 어떻게 저 북한을 추종하냐? 이렇게 되는데, 그 세력이 이렇게 많다는 데 대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대개 이 종북주사파는 세 가지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세력. 첫 번째 세력은 직접 북한이 내려보낸 간첩. 그 간첩에 의해서 포섭이 돼서 간첩질을 하고 있는 간첩. 이 간첩들이 한 부류예요. 이게 1990년대 중반에 제가 정보기관으로부터 들은 숫자는 한 3만 5천 명에서 5만 명. 3만 5천 명에서 5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내려와 있는 간첩들이. 내가 그걸 어떻게 그 숫자를 파악하냐 그랬더니, 요즘은 다 SNS로 하잖아요, 컴퓨터로. 그때는 SNS가 없을 때니까 이 간첩들이 뭘로 북한에다가 보고를 했냐면 단파로 보고를 했어요. 단파 무전기. 또 하는 거. 그럼 이걸 왜 하냐? 이걸 해야 이 내려온 간첩이 간첩질 하고 있다는 거를 그 김일성, 김정일 집단한테 알리는 거 아니에요. 알려야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우선 무사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가장 위험한 곳에서 활동하는 혁명동지의 가족이니까 딴 사람들보다, 평양 시민들보다도 식량 배급을 받아도 좀 더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평양에 인지를 두고 온 간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간첩들은 간첩도 사람이니까 내려와서 한 두서너 달만 지나면 지가 평생 배운 것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예전에 칠사남북 공동성명하고 난 다음에 북한 적시답사가 오고 막 북한의 그 당 간부들이 이 한국에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것들이 쫙 내려올 때 휴전선 거쳐서 서울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이것들이 우리 쪽 요원한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깜짝 놀래키려고 전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를 다 서울에다가 끌어놨냐? 예? 저 건물들 전부 다 그냥 이 합판으로 대충 뒤에는 건물이 아니고 지그들이 그렇게 하거든. 휴전선 쪽에서 북한을 보면은 그 북한 쪽에 건물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그런 식이거든. 가설 건물. 진짜 건물이 아니에요. 나무에다가 칠해가지고서 대충 뒤에 받쳐놓은 거야. 지그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박 3일, 1박 2일로 한국 쓱 돌고 오는, 가는 자들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간첩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려와서 어쨌든 생활을 하잖아. 하면서, 야, 이게 대한민국이 지가 교육받은 것하고 완전히 다르네. 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자라면 그 시점에 지가 자수를 해야지.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인질로 잡혀있는 자기네 가족들.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간첩으로 내려오면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의 취직이 쉽지가 않거든요. 주가 무슨 뭐 이력서를 제대로 쓸 수 있겠어요. 뭐 무슨 회사가 요구하는 기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상백수로 지내야 돼. 그럼 이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 지도. 그러면 간첩 활동을 하는 공작금이 내려오거든. 그래서 생계형 간첩들이 돼버려요. 이게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내려왔는데 몇 달 지나면 이제 지가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처지에 몰려서 생존을 위한 간첩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한 짓은 안 해. 예컨대 군부대 침입해서 잠입해 갖고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거나 이거는 잘못하면 잡히잖아. 이런 위험한 짓은 안 해. 이 생계형 간첩들은 대부분 뭘 했냐? 신문 오려 갖고 보내는 거야. 그리고 KBS 9시 뉴스. 옛날에만 해도 KBS 9시 뉴스가 꽤 괜찮았잖아요. 그거 기사 막 뺏겨가지고서 지가 마치 무슨 정보 수집이나 한 것처럼 이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 간첩들이 한 3만 5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있을 거예요. 더 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문재인 때 간첩을 안 잡았거든. 간첩인 줄 알면서도 안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북한의 정찰총국이 간첩들을 다 지휘하는 부대인데 이 부처인데 이 정찰총국에서 문재인 때만큼 간첩질하기 좋았던 때가 없었던 거지. 내려보내면 그냥 숭숭 구멍이 뚫리고 그리고 간첩인 줄 알면서도 신고를 해도 안 잡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 한 2배 이상 늘었을 거라고 제가 짐작해요. 적어도 7, 8만 명의 간첩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간첩들이 서울에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의 중요한 도시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도시는 어디냐? 우선 군부대 있는데, 그 다음에 군수산업이나 산업단지 있는데, 그리고 수도권과 그다음에 종북주사파,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하고 비교적 말이 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도망가기도 쉽고 숨어있기도 쉬운데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된 간첩단 사건 보면 창원이 자꾸 나오잖아. 창원은 군수산업이 모여있는 곳이거든. 그리고 민노총이 엄청 센 곳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인데다가 민노총과 섞여 들어가면 간첩질하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창원이 많은 거예요. 또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 간첩 사건이 발표되면 주로 전라남도의 무슨 섬 같은 데서 간첩단이 많이 적발됐어요. 여기가 섬이니까 우리 중앙정부의 치안 행정력이 별로 미치지 못하고 숨어있기도 쉽고 경찰이 잡으러 가면은 배 타고 도망가기도 쉽고 북한에서 내려오기도 쉽고 그래서 섬 중심의 호남 지역에 있는 여러 섬들에서 간첩단 사건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최근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이게 뭐 2,500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사니까 이 수도권 중심으로 간첩단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자, 이런 부류가 종북주사파의 첫 번째 부류예요.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는 뭐냐? 두 번째 부류는 자생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에요. 자생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데 어떻게 그 추정을 하게 되냐? 경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자생적인 종북주사파의 대장에 해당되는 사람이 김영환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영환. 이 사람은 북한의 정찰총국에서 잠수함을 내려 보냈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잠수함을 타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를 만났어요. 부둥켜 안았겠지. 그리고 북한의 조선노동당 여기에 입당을 해요. 막 충성서약도 해. 그리고 북한에서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고 공작금도 줘서 다시 잠수함에 태워서 우리나라로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아래예요. 이 친구가 그때부터
단파 라디오를 가지고 1985년, 86년 이때입니다. 단파 라디오를 가지고 북한의 중앙 노동 방송 이런 거를 들어요. 듣고 그거를 막 녹취를 해. 녹음을 해갖고 풀어갖고 지가 써. 그래가지고 그 북한 조선노동당의 기관 방송의 방송을 딱 뺏겨가지고 녹취를 해서 이거를 자기가 쓴 것처럼 자기가 쓴 이 데모 선동문처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뿌린 거예요. 그리고 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에는 막 갑자기 막 자유가 터졌잖아요. 막 자유로운 이 공간이 막 터지니까 이거를 엮어갖고 책을 냈어. 책의 이름이 강철서신이야. 강철서신. 강철서신의 강철은 뭐냐면 레닌이 공산당을 강철과 같은 규율로 단금질해야 된다 이렇게 강철 같은 뭐 이런 말을 자주 썼거든. 그 강철이야. 그래서 김영환이가 강철이라는 이름을 필명으로 해가지고 지가 쓴 편지라고 해서 책을 냈어요. 이 강철서신이 종북주사파들의 성경과도 같은 책이 됐어요. 85년, 86년, 87년 이때. 그 책을 보고 감화받아가지고 종북주사파가 된 거야. 김일성을 만난 적도 없고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적도 없지만 이게 맞다 생각하고 종북주사파가 된 사람들이 쫙 생긴 거예요. 이게 전대협입니다. 이게 한총련 전대협이에요. 근데 김영환이는 지는 그렇게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는 북한도 갔다 왔잖아. 북한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를 봤잖아. 이게 영 아닌 것 같거든. 그래갖고 전향을 했어요. 나 사실 김일성 유일 주체 사상을 대한민국의 대학가에다가 전파하느라고 이런 짓을 했는데 내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전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지가 지은 죄가 크잖아. 그래서 그 죄를 지금도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북한을 민주화시키기 위한 운동. 이거는 북한의 암살 대상 1호입니다. 지금 김영환이는. 그래서 우리 기관이 보호하고 있는데, 그리고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게 돼요. 북한 체제를 탈출해서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북한 민주화 운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중국으로 가야 되는 거야. 북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중국으로 가니까. 압록강, 두만강 건너면 중국이잖아. 중국에서 뭐 어떻게 해서 다시 잡혀서 북한에 다시 끌려가면 죽는 거고, 거기서 어째 해갖고서 우리 쪽이랑 연결이 돼서 북한의 브로커들한테 돈 한 200~300만 원 줘가면서 비행기 타서 오면 이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을 민주화시키고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을 가야 되는 거야. 중국 공안 입장에서는 자기는 북한하고 같은 편인데 대한민국의 활동가들이 와갖고서 이 탈북민들을 자꾸 데리고 가니까 김정일이 하고 김정은이가 시진핑한테 맨날 그거 갖고 항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는 이런 탈북민들을 돕는 이런 그 우리 대한민국의 활동가들을 잡아요. 잡아서 공안 그 감옥에 쳐넣어버려. 김영환이도 그 활동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서 중국 감옥에 잡혔어요. 들어갔어요. 막 고문받고 해갖고 거의 감옥에서 죽을 지경까지 갔어요. 그거를 우리 정부가 알고, 그 당연히 문재인 정부 전이지. 문재인이 같았으면 김영환이 죽었지 이미. 그 전에 중국 정부하고 비밀 협상을 해서 김영환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김영환이를 다시 살려냈어. 지금도 이 사람은 북한의 암살 1호기 때문에 거의 공개적으로 활동을 안 해요. 어디에선가 지금 북한을 해방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종북 주사파의 우두머리로서 저질렀던 민족에 대한 국민에 대한 죄값을 자기가 지금 속죄하는 심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영환이는 이랬지만 김영환이한테 오염돼서
종북 주사파가 된 자들은 거의 대부분 아직도 그게 옳은 줄 알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부류야. 제가 86년에 이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82학번, 83학번 당시에 학생회장이나 뭐 이런 거 했던 이 학생운동 지도자들이 저하고 감옥살이를 같이 했어요. 저는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걔네들이 저를 이제 선생님 하고 배웠는데 저한테 공부를 잘 배우던 애 중에 하나가 누구라 하면은 다 여러분도 아실 만한 분이에요. 애 중에 하나가 조금 이상하더라고. 어느 날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아 선생님 사람이 나뭇잎을 타고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 임마 그러고서 꿀밤 한 대 주고 보냈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 친구가 그 한 열흘쯤 있다가 또 왔어. 선생님. 그런데 사람이 무협지에서 나오는 식으로 경공수를 배우면 그러면 나뭇잎을 타고 강을 건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또 나한테 한 대 맞고 갔어요. 임종석이보다는 좀 선배. 임종석이랑은 제가 감옥을 같이 산 적이 없어요. 임종석이가 감옥 갔다 와서 아 이게 세상이 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찾아왔길래 공부는 몇 번 시킨 적이 있지만 감옥을 같이 산 건 아니고 임종석이보다는 한 몇 년 선배 해당되는 친구예요. 이제 그러고 보냈는데 한 달쯤 있다가 이 친구가 나한테 와서 선생님 경공수를 제대로만 하면 압록강을 건널 수 있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김일성 회고록에 김일성이가 나뭇잎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서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서 일본 혼병들을 죽이고 막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리고 그게 진짜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들 지금의 이 두 번째 부류죠. 이 두 번째 이 종북 주사파들의 수준이 되게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는 뭐냐? 이게 뭐 북한이 뭔지 또 김일성 회고록도 안 읽어본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유 우리 친구 효선이 미순이가 미군 탱크에 깔려 죽었다는데 너무 불쌍하잖아. 내일 촛불 들고 광화문에 간다는데 나도 나가야지. 이러고 나간 거야 그냥. 또 야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은 죽는다더라. 아유 그러면 그거 반대해야지. 촛불 들고 나간 거야. 중학생 고등학생 때 갔더니 지가 잘 아는 유명한 가수가 소고기 먹으면은 뭐 내가 뚫릴 구멍이 나야 어쩌고 그러고 막 지가 잘 좋아하는 연예인이 탤런트가 막 와서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래갖고서 맨날 촛불 쫓아다니다가 그냥 그렇게 돼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박근혜가 7시간 동안에 뭐 이걸 했대더라 저걸 했대더라 막 그러면 맞아. 이러면서 좌파들이 퍼뜨린 괴담 가짜뉴스에 방어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세례를 받으니까 더구나 지가 잘 알고 지가 좋아하는 뭐 유명 가수, 유명 연예인, 유명 탤런트, 유명 코미디언이 막 그런 소리들을 하니까 그것도 광화문에서 대놓고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믿고 열심히 촛불 들고 다니는 게 벌써 20년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의 30대, 40대인 거예요. 미선이 효순이 사건은 2007년인가 2007년이 아니죠. 2002년인가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때 선거가 한참이었는데 그때 선거는 이해창이하고 노무현이 붙었던 사건이거든요. 네. 이해창이가 미선이 효선이 촛불을 들고 하는데 가갖고서 고개 숙이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국민 감성을 막 휘벼 파가지고, 아니 어쨌든 애들이 죽으면 불쌍하잖아. 그 측은지심, 사람이 누구나 갖고 있는 그걸 자극해가지고 반미 운동을 하고, 광우병 막 이 무서운 괴담을 가지고 반미 운동을 하고, 이런 종북 주사파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 버리는 지금의 30대, 40대. 그 당시에 그게 10대, 20대죠. 이런 사람들이 이 종북 주사파의 마지막 세력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세대는 어디나 겹치냐면 학교 현장을 정교조가 장악하던 그 시점과 겹칩니다. 그 정교조가 1980년대 중반부터 이제 학교 현장을 장악하기 시작하는데, 그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80년대 중반 이전에 70년대, 60년대 그러면 학교가 형편없었거든. 뭐 좌우 떠나서 형편없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애 학교 보내고 나면 학기 중에 한두 번은 학교를 찾아가야 됐잖아. 갈 때 이거 봉투에 얼마 넣어가야 되냐 이거 갖고 막 고민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러잖아. 그리고 넣을 때 그냥 주면은 야단 맞고 책상 열고 슬그머니 넣어줘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노하우도 전수받고 그랬잖아. 그리고 애들 학교 가면은 꼭 일주일에 한두 번은 두들겨 맞고 오잖아. 선생한테 빠따로 맞고 오잖아. 뭐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제대로 된 교육은 아니었어요. 근데 80년대 중반에 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젊은 선생들이 몇몇 학교에서 나는 애들 안 때리겠어요. 그리고 나는 학부모들이 갖고 오는 천지 안 받겠어요. 이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애들이 감동했어. 그 감수성 민감하고 여린 마음에 애들한테 안 때리니까, 그리고 너네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막 존댓말 꼬박꼬박 써주니까 애들이 감동한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는데 학부모가 안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더구나 이 선생님이 촌지봉투도 안 받는다는데. 그래서 학부모들을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년 가까이 이걸 해요. 이걸 참교육이라고 하면서 했어요. 인간교육, 참교육, 촌지 안 받기 운동, 사랑의 매 없다, 체벌 안 한다, 이런 걸 해서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학교 현장에 침투한 지 한 15년쯤 지나서야 이것들이 슬슬 움직여서 노조를 만드는 거예요. 정교조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 정교조 교사들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 그게 뭐 7살, 8살, 10살, 15살 때 그 선생님들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지금 40대, 50대인 거야. 근데 그 어릴 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정말 착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선생님이 6.25는 미군이 먼저 일으킨 북침이야 라고 가르쳤다는 거야. 안 믿을 수가 있냐? 안 믿을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해서 이 정교조의 아주 조직적인 세뇌 작업, 그리고 이 미선이 효순이 사건, 광우병, 이 세월호,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이 좌파들이 쏟아내고 유명 연예인들이 한두 마디씩 틱틱 갈겨서 거기서 영향받은 이 30대, 40대, 50대까지가 마지막 종북 주사파의 외곽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종북 주사파의 핵심은 뭐냐면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세력이라고. 그리고 김정은 세력과 이 5만 명 이상, 7, 8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 간첩들이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이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들 싸움은 우리 군이나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은 이들과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어. 네. 군과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여러 수십 번 시도했는데 실패했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들이
선택하고 있는 전략이 남한 사회를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체제전복으로 이용한다 이거잖아요. 그 문재인이가 그래서 정권을 잡은 거거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간첩이나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나 수사기관에 맡기면 되지만 정치 권력을 선거를 통해서 장악하는 문재인 정권과 같은 이 종북 주사파들의 정치 투쟁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대응에서 먼저 제일 약한 고리가 뭐냐면 요 맨 바깥에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실제로 김일성이 만난 적도 없고 북한에 가본 적도 없고 뭐 간첩들한테 공작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10대 때 20대 때 그냥 그 여린 감성에 선동받고 세뇌 받아가지고 생각 잘못하면서 평생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상대적으로 이 문재인이나 이 이재명과의 이 결합도가 낮아요. 상대적으로 생각을 바꿔줄 여지가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우선 그 종북 주사파의 첫 번째 세력, 핵심, 두 번째 세력, 자생적 주사파와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모택동이의 그 게릴라 전략에 보면 공산 게릴라들은 물고기고 대중은 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 그러니까 공산 게릴라들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공산 게릴라들은 대중을 떠나면 자기들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종북 주사파들한테 대중은 뭐냐면 이 세 번째 대중인 거예요. 이 세 번째 대중과 이 물고기에 해당되는 종북 주사파를 분리시켜내면 돼. 분리시켜내면 돼.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의 그 작업은 간첩들하고 논쟁해봤자 소용없잖아. 또 이 자생적인 공산주의자 김일성이가 나뭇잎하고 압록강을 건넜다고 지금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이 종북 주사파들하고는 말싸움해봤자 소용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내버려 둬야 돼. 격리시켜야 돼. 나머지 사실은 광우병 죽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그 7시간 동안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 근데 너네가 뭐 그 사이에 구슬했니 누구랑 미래를 했니 그렇게 거짓말 했잖아. 그거 사실이 아니잖아. 효순이 미선이가 안타깝지만 미군 탱크에서 타면 사람이 잘 안 보이거든. 미군 탱크 부대의 작전 중에 발생한 사고잖아. 그걸 미군이 그 두 사람을 일부러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 네?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냐? 이렇게 접근해 가면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상당수는 그러네 라고 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가지고 막 괴담이 퍼지고 최소원이라는 사람이 굳이 이름이 있는데도 개명해서 최순실이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이 뭐 온갖 것을 다 농단을 하고 인사를 전행을 하고 대통령 연설문을 직접 자기가 막 찍찍 고치고 했다라고 좌파들이 괴담을 퍼뜨릴 때 그것 때문에 박근혜 싫어해진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나 그동안 박근혜 좋아했는데 실망했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고.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리고 엄청 당황했지 그때. 예? 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가 한 4년 전에 고성고 TV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특집 방송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과연 탄핵 때 당신은 뭘 했냐 한번 고백해보자 이러면서 방송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 저도 괴담에 속아가지고 박근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박근혜 탄핵해야 된다고 설문조사에 응답했어요. 저 정말 그때
그 제 부끄러운 모습을 제가 용서할 수 없어요. 이러면서 펑펑 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종북 주사파의 이 마지막 대중, 이들은 얼마든지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설명해서 이들을 올바른 길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 쪽을 지지하기는 못해도 문재인이, 이재명이 또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김정은이한테 도움이 되는 유리한 이 이적 행위, 해당 행위는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북 주사파와의 이 마지막 이념 전쟁을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옆에 이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가족 중에도 한두 명씩 꼭 있어. 친구들 중에도 꼭 있고, 그것 때문에 친구 모임 깨지고 가족 제사 한꺼번에 다 모이는 것도 안 하고 그랬단 말이야. 다 바로 그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런데 좌파의 그 괴담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알려주기만 하면 다시 올바른 길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분명히 있다. 그들을 한 명 한 명을 설득해서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자유파가 수행하고 있는 마지막 이념 전쟁에 여러분들이 전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바로 그 마지막 이념 전쟁을 승리하는 이 전사로서, 이념 전쟁의 주인공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는 거, 저희는 이제 아파트라서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실로 내려가서 나는 분리징수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한전에다 얘기하셔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전에다 연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관리실에다 얘기하셔야 돼요 이래요. 그래서 이제 관리실로 다시 내려서 아니 한전에서는 관리실에다 얘기해야 된다 그러더라 했더니 다시 한전에다 물어보래요. 그래서 이제 한전에다 또 물어봤더니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 아파트 자체에서 그 인원수 나는 분리징수 해주세요라고 뭐 이렇게 모집을 해서 네. 한전에다가 제출을 해주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말하자면 작성을 한 거예요. 뭐 개인정보 네. 동의하냐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제 관리소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며칠 뒤에. 이거가 되려면 앞으로 수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방송에서는 뭐 8월부터는 뭐 분리징수 가능할 것이다 막 이렇게 네. 나왔었는데 그래서 알겠어요. 그 예. 내용 좀 궁금해요. 네네. 네. 우선 관리사무소에 부탁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부탁이 아니라 요구를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거. 이거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돈 내는 건데 그거를 따로 받아주세요라고 부탁할 일이 아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우선 이게 이제 이 개개인이 분리징수를 신청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 방통위가 시행령을 고쳐서 한전이 앞으로 그동안 통합회에서 징수했던 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전은 사실은 책임이 없어요. 안 하면 그만이야. 그리고 이거는 KBS가 지것들이 뭐 시청자 숫자를 뭐 어떻게든 파악을 해가지고 시청자들의 주소를 일일이 지것들이 파악을 해야지, 지것들이 돈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KBS가 독자적으로 수신료를 내세요라고 고지서를 가가호 방문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보내야 될 일이에요. 이거 하는데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KBS는 지금 분리징수는 결정이 됐는데 분리징수를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큰 돈이 들고 조직을 막 움직여야 되니까 어떻게든 한전한테다가 그걸 떠넘기려고 하고 있고, 한전은 그동안 해왔는데 이제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전과 KBS가 지금 협상을 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몇 달 걸린다고 아마 아파트 관리소에서 설명을 했을 텐데, 그건 몇 달 걸릴 일이 아니고요. 그냥 한전은 이제 KBS 수신료를 없애버리면 돼.
이것들은 앞으로도 정기료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기료 영수증을 여러분한테 보내듯이 하고 여기에 KBS 수신료 부분을 빼버리면 돼요. 나머지는 KBS가 알아서 하라 그러는 거야. 한전이 왜 자꾸 그걸 개입을 해요? 한전이 손을 떼고 KBS가 너희들 능력만큼 역량만큼 받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 어쨌든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 거야. KBS 수신료는. 이렇게 바꾼 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그 한전을 주관하고 있는 게 산자부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산자부가 한전에다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침을 내면 돼요. 그럼 한전이 손 떼는 거야. 그 순간 한전에다가 한전의 전기료 그 고지서에 KBS 수신료 항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 내시는 거잖아. 이제 KBS 수신료를 받으려면 KBS가 지것들이 알아서 해. 그때까지는 안 내면 그만이에요. 예, 그런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이 지금 시행령을 고쳤기 때문에 그 시행령대로 집행이 되도록 예, 산자부가 그렇죠. 예, 그렇죠. 산자부가 강력하게 행정 지침을 주고 한전에게 지시를 해서 행정 지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총선을 정말 부정선거 안 하게끔 무슨 대책이 돼 있는 건지 궁금해요. 부정선거는 이제는 공명선거 캠페인 그리고 투표 참여 캠페인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권당이니까.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 바꿨잖아요.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 선관위가 그동안 온갖 갑질을 하면서 그 좌파 커넥션에 의해서 움직였던 구조를 지금 해체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걸쳐서 대규모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특정 개인 몇 명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선관위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선관위를 이제 사무총장 이하 그 구조를 지금 쇄신하고 있고 선관위원장 비상근이긴 하지만 어쨌든 위원장도 중요한데 이자는 이제 곧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선관위가 뭔가 부정선거에 나서서 뭐 하는 짓은 감히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부정선거 가능성은 선관위를 논외로 하면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심어놓은 주민위원회 요새 이름 바꿨죠. 무슨 뭐 선거하던데 주민위원회니 뭐 각종 그 더불어민주당 외곽 조직들이 부정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부정선거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들으면은 투표함 바꿔치기가 연상되지만 또는 뭐 QR코드 이용해서 컴퓨터 해킹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이 연상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심각한 부정선거는 사전투표 때 이틀이잖아요. 사전투표 때 지역에서 관광버스 동원해 가지고 효도관광 한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파악한 자기네 지지자들 싣고 가서 풍광 좋은 데 가서 효도관광 1박 2일 시켜주면서 온천 시켜주면서 밥 먹여가면서 아유 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투표하고 가시죠.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투표보다 훨씬 쉬워요. 예, 자기 얼굴이 들어가 있는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본투표는 자기 주소지에 가서 자기랑 선거인 명부랑 대조를 해야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본투표보다 사전투표가 더 어려워져야지. 굳이 사전투표를 하자 그러면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훨씬 쉽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걸 이틀이나 해놨기 때문에 관광버스 1박 2일 데리고 가서 아무 데서나 투표하게 만들고 그 분위기 잡아가면서 이것이 가장 심각한 부정선거입니다. 이거는 표를 바꿔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들킬 염려도 없어요. 증거가 안 남아.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야당이었을 때는 사전투표를 비롯해서 이 투표함 바꿔치기 그다음에 뭐 이 해킹을 통한 이 컴퓨터 조작까지를 다 감시를 해야 됐는데 우리가 이제 여당이 돼서 집권당이 돼서 선거를 치르니까 뭘 주로 감시하면 되냐면 사전투표를 이용해서 집단적으로 실어 나르고 표 찍고 오게 만드는 이거를 감시해야 돼요. 그러려면 부정선거 감시 공명선거 캠페인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저쪽만 동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쪽 자유우파 지지자들도 더 많이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에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해야 돼요. 근데 투표 참여 캠페인은 정부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캠페인이에요. 이게 투표율이라고 하는 게
보통 60%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 국민의 6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당선이 되면 과반으로 당선이 된다 그래도 합쳐보면 35%. 그러면 10명 중에 3명, 4명이 찍었는데 대표라고 하고 다니는 거거든. 그래서 대표성의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투표율을 어떤 경우에도 60%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70%까지 올려야 된다. 그래야 누가 대통령이 되건 누가 국회의원이 되건 적어도 대표성은 확실히 있다. 과반 이상이 찍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온갖 방법들이 동원이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나라는 투표 안 하면 10년간 공직에 취직을 못하게 만들어. 또 어떤 나라는 투표 안 하면 벌금을 때려. 또 어떤 나라는 투표를 하면 돈을 줘. 우리나라는 투표를 하면 고국 무료 입장권을 줘. 제일 약하지. 근데 어쨌든 투표율을 올리는 거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권당 입장에서도 투표를 올리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자라고 하는 캠페인은 국가의 정책과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도 투표 부정선거에 전혀 조축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동이 좀 불편하거나 해서 생각은 굴뚝 같지만 투표장에 못 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분들을 열심히 도우미 역할을 해서 투표장으로 모셔다 드리고 투표하게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국가적 시책에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 캠페인, 공명선거 캠페인을 한과 동시에 이 투표 참여 캠페인에 우리 자유파가 전원이 마을 단위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걸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날 메시지의 의미, 네. 그리고 우리 국힘당이 내년 4월에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네네.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래서 한번 좀 알겠습니다. 예. 여쭤봅니다. 예, 그러세요. 예. 그 8.15 경축사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연설이고 두고두고 이렇게 다시 인용이 될 그런 그 중요한 문서라고 저 생각해요. 그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뭐 오늘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8.15 경축사를 고성국 TV에서 그 칼럼을 통해서 평론을 했으니까 그 제가 5가지 포인트로 평론을 한 걸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부분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8.15를 광복절이라고 그랬고, 지금 법적으로도 광복절이라는 4대 국경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파는 1945년 8월 15일 광복도 매우 중요하지만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절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국경일의 그 명칭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을 고치기 전에는 국경일이라고 하는 공식 명칭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올해만 해도 많은 방송과 언론이 78주년 광복절, 75주년 건국절 이런 식으로 변기해서 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건국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 생년월일이 언제예요? 63년. 몇 월 며칠? 8월 10일. 그러면 63년 8월 11일이 생일이잖아. 그쵸? 언제예요? 59년 6월. 그게 생일이잖아. 그럼 대한민국 생일은? 대한민국 생일은 언제예요? 아니, 대한민국 생일은 1948년 8월 15일이야. 이게 생일인 거예요. 건국절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건국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인은 생일이라고 그러고 국가는 건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생년월일이 있듯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생년월일이 있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생년월일은 1948년 8월 15일. 그런데 그동안 1945년 8월 15일만 기념했기 때문에 우리 생일도 기념 못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일 없이 평생 살았다고 생각해 봐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잖아. 뒤늦게라도 생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생일을 기념하는 건국절로 하자는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경축사에서 그거를 강조했어요. 뭐 논란이 자꾸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립운동은 건국을 위한 운동이었다. 독립운동, 여러 갈래의 독립운동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건국을 위한 운동이었다. 그럼 건국이라는 게 무슨 건국입니까? 일본 건국? 미국 건국? 대한민국 건국.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건국을 위한 운동이었으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된 바로 그날이 건국절이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뭐 광복회장이 자꾸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분명한 거예요. 8월 15일은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독립운동이 지향했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건국절이다. 이거를 경축사에서 선언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이 왜 윤석열 대통령만큼의 결기를 못 보이냐? 예, 그거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배치단 게 3년 전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없이 배치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공천을 이런 자들을 해서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 모양 이 꼴인 이 책임은 대부분 3년 전 2020년 4.15 총선 때 당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책임이 제일 커요. 그때 당을 이끌었던 사람이 황교안이지. 그리고 공천을 책임졌던 자가 김형우지. 이 자들의 책임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선들은 그렇다 치고 재선 3선들 중에도 영 뭐 눈에 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럼 이 자들의 책임은 누구한테 져야 되냐? 재선은 2016년에 선거가 치러졌어요. 그때 우리는 집권당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공관위원장은 이한구, 그리고 당대표는 김무성. 그 둘이서 맨날 싸움하고 개판이었잖아요. 도장 갖고 튀고 나르고 막. 그러면서 그때 선거 공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재선들 중에 그나마 눈에 띌 만한 사람이 그저 한 서너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전 선거로 가면 2012년이지 뭐. 2012년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선거 치른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는 박근혜. 당시 공천 책임자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권영세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책임인 거지. 삼선 의원들 그때 그런 사람들 공천 줬으니까 3선 이상. 그래서 이게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역대 우리가 집권당일 때 공천을 준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이 범생이들을 많이 줬어요. 범생이들. 그냥 경력은 다 화려해. 뭐 스카이 나오고 뭐 무슨 사시들 그렇게 많이 줬어. 판사, 검사에다가 뭐 무슨 화려한 경력들. 그런데 실제로는 집에 도둑놈 들어오면 도망갈 자들. 그 마누라한테 강도랑 싸우라고 그러고 먼저 그런 아주 이 수준 이하의 이런 자들을 공천을 준 거야. 이것들이 잘하는 게 윗사람한테 아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에 공천권 갖고 있는 대통령이나 당대표한테는 뭐 열심히 비벼가지고 공천 받는 데는 성공했는데 막상 배지 달고서 의정활동 하라 그러니까 맨날 좌파들한테 밀리고 막상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제일 먼저 뒤에 칼 꽂고 도망가고 이랬던 자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복장이 터질 거예요. 야, 저런 것들을 어떻게 집권당이라 믿고 내가 저 집권 세력의 뒷받침을 받아서 국가를 경영해야 되는데 복장이 터질 거라고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겨야 되지만
이기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들로 물갈이해서 이겨야 돼. 네? 제대로 된 사람들로 물갈이해서. 자, 정의당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몇 명 안 돼요. 지금 6명인가 돼. 그런데 좌파 입장에서는 진짜 선수들을 딱딱 꽂아놨기 때문에 저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을 막 쥐고 흔들거든. 우리는 뭐 의석수가 적어서 어떻게 해요라고 맨날 변명하는데 아니 115석이 적어요. 저것들이 입만 열면은 헌법기관이라며. 국회의원 헌법기관 두세 사람만 정말 작심해도 나라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년 총선 꼭 이겨야 되는데 제대로 된 자유파 전사들을 대거 공천을 해서 공천 물갈이를 해서 이겨야 의미 있는 승리가 된다. 네, 무조건 이겨야 되지만 제대로 된 사람들을 진출시키면서 승리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제가 강화문에 정강훈 목사님 집회 때 제가 좀 많이 나갔었거든요. 네. 그 다음은 공천 때 네. 그분도 지금 당을 또 만들고 양쪽 저 국민의힘 하고 있으면 공천 때 네. 과연 뭐 중복으로 나올 건지 네. 나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알겠어요. 그것 예. 때문에 여쭤보는 네. 사실 그거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데 그 3년 전 선거 때 보면 지금 선거법을 저 좌파들이 이상하게 비비 꼬아놔가지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비례대표를 당을 달리해서 출마시키지 않으면 의석수를 못 얻게 만들어놨어요. 선거법은 이 심상정이라는 자가 주도했는데 지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국민의힘이 지역구 공천을 하고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공천을 할 수는 있어. 그런데 비례대표가 거의 당선이 안 되는 식으로 선거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년 전에 비례대표만을 출마시키는 미래한국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도 따라서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미래한국당이 비례정당끼리 경쟁을 해서는 1등을 했어요. 19석을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선거법 개정이 어렵다고 보면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국민의힘은 지역구에 공천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공천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누군가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미래한국당 놔뒀으면 좋은데 이걸 또 없애버렸거든. 바보들이. 그래가지고 미래한국당과 같은 이 비례대표 정당을 다시 만들어서 공천을 해야 되는데 정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은 뭐냐면 아이 그거 애쓰고 만들지 마라. 우리가 그거 대신할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례대표 쪽은 이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 쪽에서 공천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지역에는 안 내겠다. 이건데 지역 전체 지역에서 안 내고 이 자유통일당의 전 당원들 지금 목표는 1,000만 명 당원이에요. 예, 국민의힘은 지금 300만 명인가 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1,000만 명의 당원을 모아서 그래서 그 당원을 전부 지역구에서는 미래한국당 국민의힘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돕게 하겠다. 대신에 비례대표는 어차피 후보 못 내니까 우리를 찍게 하자. 이렇게 해서 3년 전 선거에서도 지역은 2번, 비례는 4번 이렇게 우리가 구호를 만들었잖아요. 예, 2번이 미래통합당, 4번이 미래한국당.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것이 정광훈 목사 쪽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주장하면 행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비례 정당을 안 만들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냥 자유통일당을 우리 자유파의 비례 정당이라고 인정하겠다 그러면 그만이야. 그러면 분열을 일으킬 필요가 없지. 그런데 정광훈 세력을 손절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배신자 집단들이 또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일부 그 철딱선이 없는 정치인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자들이 절대 안 돼. 정광훈 목사가 어떻게 자유파의 대표야. 우린 따로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진짜 자유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공이 정광훈 목사 쪽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정광훈 목사는 그동안 할 만큼 다 했잖아.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여러 수십 차례 이미 밝히고 있거든. 이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이런 정광훈 목사 세력의 움직임에 맞춰서 국민의힘이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다 함께 가는 그 대안을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공을 지금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야. 그냥 전략을 조금만 구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도부에 있으면 하나 어려울 거 없는 문제인데 김기현이 그런 전략가는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이자가 어떤 해법을 들고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설득을 저는 직접 만나서는 안 하니까 방송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설득이 먹힐지 안 먹힐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경우에도 내년 총선에서 우리 자유파가 뭐 지역이든 비례든 하여튼 분열되는 일은 막겠다. 분열되는 일은 막겠다. 이게 작년 3월에 생각해 보세요. 작년 3월에 당을 장악하고 당대표 했던 자가 누군지 기억하세요? 예, 누구예요? 그게 이준석이거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때의 당대표가 이준석이었어요. 이자가 마지막까지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방해했어요. 마지막까지 방해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정광훈 목사와 우리 자유파 지도자들이 모여서 단식도 하고 뭐 성명전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압박해 들어갔잖아요. 그때 단일화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움직였잖아요. 끝내 선거 6일 앞두고 단일화를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겨냈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불가능할 것 같았던 단일화도 우리가 만들어낸 1년 전에 만들어낸 우리 자유파의 저력이 있다고요. 국민의힘이 비록 못나서 이런 거 저런 거 뭐 못 가리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당시의 지도부는 지금 지도부보다 훨씬 악성이지. 이준석에 비해서는 김기현이 양반이지 따지고 보면. 예? 예. 적어도 해코지는 안 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자유파가 분열돼서 스스로 폭망하는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다. 또 막아낼 거다.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양주시의 박종호 본부장님과 함께 이 모임을 준비해 주신 총무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박종호 본부장께 한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내년 총선만 생각해도 그 이후까지 우리가 봐야 되지만 내년 총선만 생각해도 이 남양주는 전략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이라서 10번이고 20번이고 무슨 모임이든 크고 작은 모임이 만들어져서 저를 부르면은 무조건 오겠다고 제가 약속했는데 제가 내년 총선까지는 이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